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가 혈세 낭비로 파문을 일으킨 펠팍타운 정부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의 대부분이 자선 건전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앤드루 쿼모 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 권한을 박탈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맨하튼 대로에서 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8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브롱스와 브루클린 지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뉴욕시경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한국계 입양인을 위한 시민권 법안이 의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한인 단체들이 북미 이산 가족 상봉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지난 2일 뉴저지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 제공과 부정부패로 수십만 달러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펠팍 한인회에서 규탄 성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는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을 비롯한 펠팍 공무원들에게 불법으로 유급휴가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로렌조 행정관은 아내의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시에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져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오늘 오후 펠팍 한인회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펠팍 한인회, 펠팍 상공회의소, 주민대책위원회, 유권자협의회 및 시민들이 참여한 오늘 성명에서 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저지 한인 최대 밀접 지역인 펠팍에서 한인 시장 및 한인 의원 등이 다수 있음에도 행정관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시장을 우리가 부족한 한인들이 힘을 보태서 좀 이 정화해주고 좀 더 투명하고 좋은 그런 프로시저를 좀 남겨주길 바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오히려 파묻혀버리는 듯한 아쉬움이 있어요. 한편 성명에 참석한 각 단체는 이번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관의 해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펠팍 한인 단체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행정 조례에 따르지 않고 편법과 탈법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최소한 사퇴 또는 감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임이 반드시 물어지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주민 모두의. 한편 펠팍타운 정부는 오늘 각 언론사에 이번 감사원 조사에 대해 긴급시의회를 소집해 시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전문기관을 고용해 감사원 보고서와 타운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펠팍 한인 주요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행동할 때입니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뉴욕 뉴저지주에서 영업 중인 한인 은행들 대부분이 자산 건전성 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일원에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한인은행 11곳 중 8곳이 최우수에 해당하는 별 5개 평점을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홉, 한미, 우리아메리카, 퍼시픽시티, 메트로시티, JLIC, 뉴뱅크, 뉴밀레니엄 은행이 최고 수준의 영업 실적과 자산 건전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중 퍼시픽시티와 뉴밀레니엄 은행 두 곳은 전년 4분기 별 4개보다 등급이 한 단계씩 상승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안전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전분기와 동일한 별 4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뉴욕 뉴저지주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 11곳 중 9곳이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아 80% 이상이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은 지난 4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순이익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와 SBA 대출 등에 힘입어 자산과 예금 대출 등 주요 부문에서는 전년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이 같은 별 평점은 자산 규모 기준으로 시티뱅크와 웰스파고 등 전국 4대 은행과 TD뱅크 등 미 주류 은행들이 별 4개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우어 파이낸셜은 분기마다 각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신용도, 평판 등을 종합해 별 0개에서 5개의 종합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있습니다. 별 5개는 최우수, 4개는 우수를 뜻하며 4개에서 5개의 별 평점을 받은 금융기관은 바우어 파이낸셜의 추천 금융기관 보고서에 실리게 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하 등급으로 분류된 금융기관은 바우어 파이낸셜의 문제 금융기관 보고서에 등재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고객 유출 등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잇따른 성희롱 폭로로 검찰 수사와 함께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회가 쿠오모 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 권한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부여한 코로나19 비상 권한을 박탈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돼 올해 4월 30일 만기 예정이었던 주지사의 행정명령 권한이 조기 박탈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상사태에 따른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사망자 관련 일일 브리핑과 함께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학교 폐쇄, 식당 실내 영업 중단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영웅이라는 별명과 함께 뉴욕 주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이번 주지사 권한 제재 결정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요양원 사망자 은폐 및 축소 보고한 것과 연이은 성희롱 스캔들로 민주당 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원내대표 앤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감독과 검토 후에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앞으로도 뉴욕 주민을 계속 보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 요양원 사망자 축소 보고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인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방송을 통해 쿠오모 주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일 때 주지사의 정책을 거스르는 요양원 사망자 축소 보고 의혹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변 사람 모두가 말렸었지만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 6명과 어린아이 2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은 오늘 오전 8시 40분경 50번가와 이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66세 운전자의 흰색 벤 차량이 이 애비뉴에서 남쪽을 향하던 중 승용차 토요타의 후방과 충돌했습니다. 충돌하면서 세게 밀려난 승용차는 근처 위치한 2개 식당의 야외 좌석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이 큰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아수르장으로 변했다고 진술한 만큼 현장은 처참하게 변했지만 다행히도 좌석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5살과 7살 된 두 소년이 충돌로 인해 날아온 판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고로 낸 하얀색 밴은 다른 블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선을 넘어 과일 합 한 대를 들이받은 후 근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6명의 성인 보행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7세 남성, 47세 여성, 50세 남성, 53세 남성, 74세 남성입니다. 총 8명의 피해자들 중 4명은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낸 하얀색 밴 차량의 66세 운전자가 하차했을 당시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알코올 또는 약물을 섭취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존슨앤존슨 백신 공급에 맞춰 브롱스, 브루클린 지역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위해 뉴욕시 소방국 대원들까지 동원됩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존슨앤존슨 백신 첫 물량이 어제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공급에 여유가 생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브롱스, 브루클린 지역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해 접종 속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어제 단 한 번의 접종으로 면역이 가능한 존슨앤존슨 백신이 도착해 기쁘다며 금요일부터 집에만 갇혀있는 브롱스와 브루클린 지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에게 방문 접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방문 접종에는 뉴욕시 소방국 대원들이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브롱스 코앞시티와 브루클린 브라이튼 비치에 거주하는 4만 500여 명의 취약계층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백신 물량이 확보되면서 뉴욕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들은 24시간 접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심야 시간 백신 접종에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해튼의 제이콥 제비츠 컨벤션 센터 백신 접종소 역시 금요일 밤부터 24시간 접종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수주내로 총 7만 1천 도스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뉴욕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 1만 6,300도스가 이미 뉴욕시에 도착했으며 8천 도스는 아직 배송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뉴욕시 일원에서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이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주 36세 아시안 남성이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이유 없이 칼에 찔리고 2일 오전에는 맨하탄 로어 이스트 사이드 F 전철 안에서 56세 아시안 남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증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이민자 비율이 높은 퀸즈 플러싱에서도 50대 중국계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혐오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브리핑에 참석한 더머쉐이 시경국장은 혐오 범죄는 뉴욕시경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와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쉐이 국장에 따르면 올 들어 어제까지 벌써 6건의 아시안 혐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유대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혐오 범죄는 전년에 비해 42% 줄었습니다. 뉴욕시경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제시카 코리 경감은 앞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미팅을 통해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관계를 쌓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주최로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서는 혐오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지난 2일 F전철에서 발생한 아시안 남성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의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애런 스미스, 공화당 존 커럴 상원의원은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을 통과시켜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이 2만 5천 명에서 4만 9천 명 가량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두 3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회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공화당이 이 사안을 이민 문제와 결부시켜 바라본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네 번째 입법 시도로서 스미스 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한인 유권자 운동을 펼치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홀트 아동 복지회, 입양인 권익 캠페인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하며 2009년에는 이들 단체와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발족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앞으로 의원들의 법안 찬성 성명 확대 운동, 상임위내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 해법 모색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인 단체들이 연방의회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통과와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목표로 한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민주참여 포럼과 미주 이산가족 관련 단체인 이산가족 USA는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한 보내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하원에 발의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찬성 서명 확대와 의회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취해진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앤디 킴, 영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미셸 박 스틸 등 한국계 하원 의원 4명도 전원 서명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연방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행정명령의 해제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에 발의돼 지난해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팬데믹 종식 시점까지 저소득층에 월 $50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하는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 월 $50, 아메리카 인디안 거주지 주민에게는 $75까지 인터넷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가정은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구매할 때 $100까지 일회성으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신청 자격 결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하고 향후 60일 이내에 접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연방 무상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외계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은 물론 백신 접종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전국에서 약 2,100만 명이 고속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분석한 바 있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국립국제교육원이 고국을 체험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진행할 대한민국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국립국제교육은 오는 5월 10일까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이나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재외동포 영주권자는 1학년과 2학년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고 한국 국적자도 현지에서 초등과 중등학교 교육을 받고 해당 국가의 총 체류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매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2차례의 출입국 비용, 초기 정착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한민국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터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 후 인터뷰를 거쳐 선발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8월 1일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한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방과 후 영어 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영국 BBC 방송이 미국 상원의원을 사칭한 인물을 인터뷰하고 방송했다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BBC는 지난 3일 해당 인물이 고의로 속이려고 했던 것 같다며 부커 의원에게도 직접 사과했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BBC 라디오의 뉴스아워는 미국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나 BBC가 인터뷰한 인물은 부커 의원이 아닌 그를 사칭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청취자가 인터뷰를 듣고 가짜라는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청취자는 트위터에서 BBC 뉴스아워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짜 부커 의원이 인터뷰 전체를 내보냈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인터뷰를 듣고 부커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 역시 트위터에서 백악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반체제 언론인 자멜 카슈크지 살인에 직접 관여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도 사우디에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듣고 의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가짜 인물을 인터뷰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CDC의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백신 접종 횟수가 수요일에 처음으로 204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한 달 전 평균인 130만 회보다 53%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기준으로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약 5,4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780만여 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접종 속도가 유지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 되는 4월 30일까지 1억 회 백신을 투여하겠다고 약속한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부터 존슨앤존슨 백신이 공급되면서 각 주정부는 백신 접종 장소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양키 스테디움 외에 3개의 대형 접종 장소를 오픈해 금요일부터 24시간 운영합니다. CDC는 현재의 접종 속도를 유지한다면 6월 중순까지는 미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전체 인구의 70에서 90%가 접종해야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